우리 옛날에 이제 컴퓨터 우리나라에서 막 해야 되니까 그럼 한글을 표현하고 싶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무슨 뭐 7비트 완성형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있다가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기자가 와 그래 난 이렇게 해서 만들 거야. 그래서 도깨비 한글이라는 걸 짜잔하고 만들었는데 조합형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계속 완성형 막 그런 거는 조합형이냐 완성형이냐 막 싸우고. 우리들은 알지 못했지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들의 법칙. 이번 달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이번 달 책은 다들 보신 코딩을 지탱하는 기술 짜잔 되게 얇은 책이죠. 엄청나게 얇고 다들 금방 보셨나요? 네. 아닌가요? 전 사실 두께에 비해서 꽤 오래 읽긴 했어요. 짧게 막 열심히 써서 저자가 이 책은 2013년에 나왔죠. 그리고 번역서도 2013년에 바로 나왔어요. 놀랍게도 되게는 조금 텀을 둬서 하는데 이 책 괜찮을 건지 어떻게 알고서 바로 냈어요. 이 책은 보편 지식에 대한 거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 새로운 기술들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보편 지식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럼 보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학습법을 크게 세 가지를 여기서 소개를 하죠. 세 가지가 이런 게 있다. 하나는 비교를 통해서 A라는 기술과 B라는 기술을 비교해서 보다 보면 얘네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런 보편 지식을 좀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역사, A라는 기술이 어떤 역사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거의 단점을 보완하기에 B가 나왔고 그거를 이제 뭐 또 다시 하기 C가 나왔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제작, 이건 내가 직접 만들어 보면서 아니 너네들이 이런 문제를 하려고 그럼 내가 여기에다 하나를 딱 얹어 보면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좋으면은 새로운 역사를 여는 거고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군.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안 하는 거군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 책은 제작 부분을 다루진 않고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좀 다루고 있죠.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랑데브라는 모임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랑데브라고 언어를 만드는 모임이 있거든요. IRC도 있고 거기에서 뭐 홍민희님이라든가 몇 분이서 막 활동을 하셨었는데 뭐 거기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언어를 많이 쓰죠. 왜냐면 만들기 위해서 비교랑 역사 두 가지를 보니까요. 각 언어에는 이제 규칙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요거는 그냥 왜 그렇게 됐어요? 그건 정하기 나름인 거죠. 요거는 그리고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제일 간단한 것 중에 하나 숫자 0이 true냐 false냐 이 책에서도 있는 사례죠. 이게 있던가? 하여튼 이런 문제 또는 빈 문자열이 true냐 false냐 뭐 이런 문제 또는 되게 웃긴 것 중에 하나 뭐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냐 1부터 시작하냐 우리 일반적으로 뭐 0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베이직이라든가 아니면 루아라든가 몇몇 R이라든가 몇몇 언어들은 1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런 차이들 분명히 있죠. 영어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정하기 나름인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우리가 1이 true고 0이 false야 뭐 그렇게 C부터 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뭐 심지어는 define 해가지고 true 1 막 false 0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거 연맥이려면 반대로 막 해놓은 다음에 하는 장난도 많이 치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특정 언어에서는 이렇다 C에서는 0은 false 아닌 거는 무조건 true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규칙들이 왜 이렇게 서로가 각자 다를 것인가 이거를 좀 파헤쳐보자는 거죠. 이거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설계자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은 0을 false로 했을까 뭐 이런 거. 이 책의 저자는 이거를 책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 표현을 계속 써요. 별리야 어떻게 하면 편하게 될까? 더 편한 방법이 없을까?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물어보죠. 뭐 편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은 뭐 이건 저자만의 생각이 아니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근거를 프로그래밍의 역사에서 찾죠. 그러면서 과거로 막 돌아가죠. 쭉쭉쭉쭉쭉 돌려서 애니악으로 딱 가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만 해도 소송에서 지기 전까지는 최초의 컴퓨터였던 진공관을 이용한 최초의 컴퓨터였던 이때만 해도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었죠. 케이블들을 연결을 해서 케이블 꾹꾹꾹 꽂은 다음에 푹 하면은 결과가 짠 하면서 나오는 그런 거였죠. 이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연결하는 게 프로그래밍이었고요. 뭐 이 시절만 해도 수학을 좀 하는데 수학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으니까 히든 피겨스 뭐 보셨나요?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번역한 거에서는 이상하게 돼 있는데 막 컴퓨팅이라고 돼 있었나? 하여튼 그걸 막 전산이라고 했는데 전산이 있기 전 얘기죠. 다 손으로 하던 시절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 주판 비슷한 주판을 쓰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주판에 해당하는 걸 놓고서 이제 여자들이 막 하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그걸 그냥 이어받아서 이렇게 짠 하죠. 이 시절만 해도. 그리고 뭐 유명한 사진들 몇 가지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럿이 있는데
그 무슨 미 육군이 하는 거에서는 이렇게 여자들 사진 잘라내고 남자 있는 거만 뭐 썼다 뭐 그런 얘기들 뭐 있죠. 뭐 ECR만 해도 어쨌든 케이블을 연결해서 했었고 뭐 애니악 특징들 몇 개 아시죠? 뭐 십진법 그 십진수 사용하고 십진법 그쵸 십진법으로 표현한 게 십진수니까 십진수 사용하고 하드웨어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쭉 진행을 하고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에드삭이라는 거 만들죠. 만들고 보니까 아 이거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새로 바꿔야겠어. 그래서 이걸 막 고안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이제 폰 노이만이 딱 쓰죠. 그래서 폰 노이만 구조라고 알려져 있죠. 폰 노이만이 부상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폰 노이만 이름으로 나가게 돼서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하는데 이때 좀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죠. 이심수를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가장 큰 게 폰 노이만 구조는 다들 아시나요? 폰 노이만 구조. 그쵸. 기존에는 프로그램을 아까 케이블로 연결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프로그램도 데이터처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부르죠. 기존에는 그냥 계산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툭 실행하면은 뭐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데이터예요. 데이터다 보니까 얘를 구멍 내가지고 막 쓰죠. 구멍을 내다 보니까 아, 이 진수를 써야겠다 뭐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뭐 구멍 내가지고 막 하니까 뭐 01로 된 사실은 명령어 셋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걸로 쓰자 하는 게 포트란이죠. 뭐 포뮬라 트랜슬레이팅 시스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수식을 써놨는데 얘를 기계가 알아듣는 걸로 짠 하고 바꾼다. 뭐 이런 걸 하죠. 그래서 포트란 만든 사람은 원래 미사일 궤도를 뭐 하는 거였나? 그거 수식 계산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했던 유명한 말 여러 말이 있죠. 존 베커스 아저씨였나? 그분이 한 얘기인데 뭐 내 작업들 대부분은 배우면서 왔다. 나는 프로그램 짜는 게 너무 싫다. 싫다고는 안 했죠.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뭐 시작했다라고 뭐 중요한 부분에 있는 게 뭐 미사일 뭐 하는 자기가 실제로 하는 업무에 대한 거 얘기를 해요. 뭐 IBM 무슨 기계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의 뭐 3대기다 하고서 이제 펄 만든 분이 뭐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갤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저자는 그렇다. 이 모든 것이 편리함을 위한 우리의 도전인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한가? 편리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난 이렇게 하는 게 편해. 아닌데 나는 아닌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무엇을 편리하게 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편하게 만들고 싶은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막 달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각자 쓰임새가 있으니까 언어들끼리 싸우지 말자 막 그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해커와 허가에서 그 폴 그레이엄 아저씨는 리스비 짱이지 언어에는 우열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하죠.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저자 입장에서는 다 도구다. 다 도구다. 물론 폴 그레이엄 아저씨는 극단도 없어 우위가 있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도구다. 은총알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 명심하면은 우리가 다양한 언어와 기술을 익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다양한 걸 다 익힐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편 지식이 중요해. 그래서 보편 지식 뭐 여기서 이제 알려줄 거고 여기에 좀 더 깨닫는 방법이 뭐냐? 왜? 그리고 의도 이런 데다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 책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왜는 대부분 다 그냥 편리함이긴 하죠. 그 다음에는 뭐 문법을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가 좀 다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프로그래밍 언어 해보신 분들은 다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따로 익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법이 달랐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머라는 표현 잘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신텍스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죠. 물론 영어 번역하면 또 구문하니까 뭔가 구문이라는 표현은 또 잘 안 쓰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 신텍스랑 그래머랑 좀 비슷한 것 같아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거나 할 때도 그래머랑 신텍스가 어떻게 달라요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이 책에서는 둘을 엄격히 구분해서 뭐 연산자 우선순위를 신텍스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그래머가 좀 더 자연스러운데 하면서 뭐 나는 문법이란 말을 쓰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몇 가지를 다뤄요. 우리 예전에 뭐였죠? 프로그래밍 패턴? 거기에서 나왔던 언어죠. Force라는 언어가 있고요. 얘는 최대한 적응 규칙을 사용해보자. 그리고 일종의 스크립팅 언어를 만든 거였죠. 요거는 우리의 기억에서 많이 사라졌다가 몇 가지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 뭐 아히라든가 뭐 그런 걸로 부활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거는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스크립트가 Force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쓰고 있는 스택 머신들 VM 만든다라고 하면 되게 스택 머신으로 많이 만드니까요. 물론 레지스터 머신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 데서 이거를 사용하죠. 이건 특징이 데이터를 먼저 쌓은 다음에 스택에 그 다음에 여기 쌓여있는 데를 어떻게 처리를 해줘 라는 명령을 나중에 때리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후입 표기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원래는 프로그래밍 언어 돌아가는 걸로 만들진 않았고 그냥 수학적으로 짜잔하고서 이런 걸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나왔던 리슨, 이것도 최대한 적응 규칙을 하죠. 그리고 교수가 이렇게 막 강의를 했더니 제자가 짜잔하고서 만들었죠. 아니 이걸 되잖아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유명해졌는데, 이거는 코드가 뭐 이런 식으로 되죠. 뭐 얘는 괄호로 어떤 처리하는 걸 명확하게 하자라고 하죠. 그냥 1이라고 돼 있지 않고 1에다 괄호를 딱 씌워주고, 뭐 플러스 1에 괄호 딱 세워주니까 얘네들 막 더해지고 하죠. 근데 이거 되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이거 뭐야 이거 소위 이제 연산자가 앞에 있는 거라고 해서 전혀 표기법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거 뭐야 어렵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원래는 되게 많이 써요. 우리 다른 식으로 바꾸면요 이거 완전히 똑같죠? 이 형태 많이 쓰죠? 다만 우리는 그냥 플러스나 곱하기 같은 거가 익숙하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거로 바꾼 것 뿐이지, 실제로는 대부분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개발 많이 하죠. 실제로는. 어쨌든 이렇게 처리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신텍스 트리라는 걸 이용해서 잡아줄 수 있고, 신텍스 트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괄호로 명확하게 해주자. 만약에 괄호 없이 이런 것들을 표현해준다 해야 된다면은 연산자에 좀 우선순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전입 표기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포트라인이 짠 나와서 아까 전에 했던 거, 뭐 수식을 써준다. 그러면 수식하려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거 쓰죠. 근데 만약에 1 더하기 2 곱하기 3 딱 그냥 하면은 2 곱하기 3을 먼저 하잖아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를 여러 데다 써주죠. 네. 이런 점에서 약간 아까 리습이랑 차이들이 생기는 거죠. 리습은 무조건 연산자 우선순위 그딴 거 필요 없고 우리는 무조건 괄호가 짱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해요. 괄호 하고서 플러스 1, 2, 3 하면요 1, 3을 다 더해. 원래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죠.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펑션 만들 때 가변인자 쓸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죠. 이거는 여기서 이제 중립표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게 문법에서 뭐 3가지 좀 되는 것들 살짝 보여주면서 여기를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흐름 제어를 하면서 이거는 그냥 편리함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똑같이 if문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로 먼저 스타트를 하죠. 물론 예전에는 if문이 없던 시절에서 먼저 출발하는데, 그래서 어셈블리를 보면 어셈블리에는 if문이 있느냐? 없다. 뭐 어떻게 하느냐? 점프를 하지. 점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뭐 제로냐, 제로보다 크냐, 뭐 제로보다 작냐,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어쨌든 여기서 비슷한 걸 만들죠. 문제는 점프를 계속하니까 소위 go to hell이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점프를 계속하니까 이거 뭐 계속 막 점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의도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점프를 하는데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if를 쓰면은 대개는 코드 블럭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왜 이 블럭이 실행되고 왜 이 블럭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코딩하는 것도 훨씬 더 편리하고 의도를 알아보는 것도 편하고, 모든 게 편해졌어, 해피 하는 게 if문의 어떤 탄생 배경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while문을 또 얘기하죠. 이것도 똑같죠. 그냥 if인데 if에서 그냥 점프해서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go to hell이 있는데 while을 썼더니 go to보다 좀 더 점프하는 것보다 의도가 드러난다. 네. 의도를 드러내기도 좋고 의도를 알아채기도 쉽다. 그래서 너무 좋다. 역시 편리한 게 짱이다. 그럼 for는 또 뭔데? 또 그렇게 하죠. for도 마찬가지다. 원래 while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while을 그냥 하면 이게 반복하는 것 뿐인데, 초기가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어떤 조건, 그 다음에 이거 반복될 때마다 실행되는 거 3가지를 되게 쓰잖아요. 걔네들에 대해서 for을 쓰면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한꺼번에 묶어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건 펑션.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뭐 계속 편리한 얘기하니까 펑션이라고 왜 쓰냐. 여기서는 사실 펑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뭐 서브 루틴 내지는 뭐 프로시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죠. 다만 이 책에서는 우리 펑션이란 말 많이 쓰니까, 특히 C 언어가 대성공을 한 이후로는 그냥 펑션이란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원래 뭐 엄격하게 나누면은 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야 펑션이고, 그런 거 없이 되면 프로시저고 막 그런 표현들 쓰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펑션을 쓰는데 그러면 막 잘게 쪼개는 거죠. 잘게 쪼갠 다음에 거기에 이름을 붙인 거를 펑션이라고 여기서는 정의를 한 거죠. 그럼 뭐가 좋냐 이게 하면은 이해를 돕는 거죠. 이름이 애들하고 돼 있어요. 그럼 뭔가 더 하겠죠. 그렇죠? 애들하고 했는데 안에서 빼기 하면은 이제 큰 재앙이 벌어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올바르게 프로그래밍을 한다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더하는 것 정도야 우리가 플러스로 쓸 수도 있으니까 쉬운데, 무슨 뭐 미분하는 코드를 짰어요. 코드를 한참 읽은 다음에 이게 미분하는 거구나를 알아채는 것보다는 그냥 미분을 하는 펑션을 만들어서 쓰면 훨씬 더 편하겠죠. 이해를 도울 수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재사용을 훨씬 더 쉽게 하죠.
여기서 한번 미분했어요. 밑에서 또 한 번 해요. 그러면 이걸 일단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그 다음에 막 쓰는 것보다는 하나 만들어 놓고 걔를 재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요. 즉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굉장히 편해지죠. 그렇죠? 두 번 뭐 괜히 복붙해가지고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코드를 읽는 사람도 훨씬 더 혜택을 보죠.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코드를 딱 아래로 복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조금만 바꾸면 되겠나고선 이제 조금 바꿨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비슷한 코드를 봤을 때. 그럼 읽는 사람이 열심히 보는 거예요. 이게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한데 무슨 의미지? 하고 열심히 봐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였는데? 하고 깨닫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이 다르구나 라고 깨닫는 것보다는 이걸 잘게 나눠가지고 처리를 해놓으면은 이게 완전히 같은 건지, 아니면 대부분 뭐 다르게 할 경우에 파라미터만 달라지면 파라미터만 넘기게 하거나, 아니면 요새는 뭐 람다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쓰거나 하면 되니까 훨씬 더 읽기도 좋겠죠. 즉 작성하는 사람도 좋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사람도 좋고, 그 코드를 읽는 사람도 좋고, 이거는 방금 전에 나왔던 이해를 돕는다랑 또 겹치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펑션을 우리는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한, 원래 실행을 했는데 여기서 값을 돌려준다는 리턴보다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리턴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돌아가는 것도 있고, 뭐 지금 위치를 저장해놓고 막 여러 가지들을 하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한 것도 데이터처럼 메모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를 실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뭐 이건 현대적인 현대적이라기보다는 요새 컴퓨터는 다 콘노이만 구조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이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대부분 다 그냥 스택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막 함수 많이 호출해서, 만약에 제귀 호출 같은 거 깊이 잘못 만들면은 콜스택이 터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건 스택에 대한 거죠. 스택은 내가 돌아갈 곳에 대한 것도 하지만 내 인자가 들어가는 것들, 파라미터를 여러 개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아규먼트를 거기에다 넣어주잖아요. 또는 로컬 변수들 다 스택에다 쌓아서 처리를 해주죠. 그러면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흥미로운 짓이 가능하죠. 그게 바로 재교출인 거고요. 그래서 재교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도 잠깐 다루고 있죠. 재교출에 대한 거는 사실 재밌는 거 보고 싶으시면 SICP를 보시면은 재밌는 게 아니라 SICP를 한번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에러 처리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에러가, 우리 프로그램들은 얼마든지 에러가 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짜도 주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하드디스크가 꽉 차거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거, 뭐 아까 뭐 입력이 없습니다. 이거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쩔 건데? 뭐 이런 것도 처리해줘야 되죠. 예전에 보면 이 에러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안 돼 있으면 프로그램 확 죽는 케이스들, 뉴욕의 프로그래머였나? 뭐 거기 보면 갑자기 프로그램이 죽었어요. 뭐 그거 가지고서 막 그것들을 찾는 내용들도 나오죠. 이런 거에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간단한 거는 고전적인 거, 리턴 값 쓰는 거죠. 이제 리턴 값을 줄 때도 우리는 이걸 에러 코드를 주느냐, 아니면 성공 여부를 주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를 주는 사람들은 true, false를 돌려준 다음에, if 한 다음에 true, false 하는 거 한 다음에, 그럼 에러 코드는 어쩔 건데 get 에러 코드를 따로 받는 방법이 있고, 또는 에러 코드를 주는 쪽은 에러 코드를 줬기 때문에 0이면 또 아니에요. 그러면은 if문에다가 not을 써야 되냐? 아니야. 거기에다 그래서 제로를 넣어야 돼. 그래서 에러 코드인데 에러라는 걸 앞에다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에러 해고선 에러, 만약에 뭐 디스크 풀 뭐 막 했는데 0, 그럼 0은 뭔데? 그럼 에러, 석세스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에러인데 석세스야? 시원하다고 많이 듣는 일이긴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인간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리턴 값을 받았어요. 에러 코드라고 받았어요. 비교를 안 하거나, 또는 아예 받지를 않았어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 경우에는 에러를 놓치게 되거나 올바르게 대응 못하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내가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를 막아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을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면 어떨까? 편리함으로 이제 가는 거죠. 두 번째로, if문을 계속해서 쓰면은 우리가 어떤 걸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한 게 눈에 잘 안 보여요. 왜냐면은 뭘 시도한다. 아이고 페일 났네. 그 다음 거는 또 한다. 페일 났네. 함수 하나가 괜히 뭐 심지어는 뭘 그 값을 받은 다음에 if문을 하면 좀 나은데, 그게 아니면 if문 천재, if문밖에 없어. 나 분명히 뭘 실행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if문, 두 번째 if문, 세 번째 if문이에요. 난 그냥 실행을 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러를 경비를 해준다면은, 만약에 에러를 처리하는 부분을 따로 빼줄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뭐를 원하는지, 아무런 에러 없이 실행되는 거 우리 해피패스라고 하잖아요. 지난번 책에서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책에서는 뭐 에러 경계하는 것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죠. 고우트를 통해서 시연화해서 많이 쓰는 거 뒤로 쭉 보내줘서, 에러가 나면 여기로 일단, 나머지는 여기로. 그러면 조금 더 에러 처리에 대한 부분이 분리가 되니까 좀 더 알아보기 좋고,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것들을 써보자. 그래서 실패 가능한 부분들을 좀 묶어준 다음에 그 안에서 실행하는 건 일단 그냥 때려. 그리고 에러가 나면은 알아채게 하자 라고 하죠. 이게 전형적인 우리 많이 쓰는 트라이 캐치 문인 거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책이긴 한데 사실은 트라이 캐치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면은 이 분이 뭐지? 할 수 있는 예,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뭐 다들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써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다른 거라죠. 이걸 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 자원 해제를 해줘야 되는 것들 분명히 처리를 했는데 에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원 해제는 반드시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에러가 났건 안 났건 상관없이 처리해주는 걸 해주자. 뭐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해주죠.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그러면은 뭐 잘못됐다 싶으면은 돌려준 다음에 if만 때리는 것보다 익셉션을 날리면 훨씬 더 편한가? 그래서 익셉션은 어느 타이밍에 날릴 것인가? 그런 걸로 이제 고민들 하는데 일단은 분기문에는 쓰지 말고 정말로 에러 났을 때 쓰자. 얼마나 이걸 강력하게 쓸 것이냐, 웬만하면 나게 할 것이냐. 저자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서 뭐 하는 거 할 때는 무조건 나게 한다라고 하죠. 왜냐면은 조기에 실패하는 거를 좀 경험을 하면은 뭐 나중에 이 부분은 소위 방어적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에는 익셉션 안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넘어가게 해주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에러가 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일찍 알게 할 수도 있고 이거 여러 가지를 막 결합을 하죠. 뭐 여기에다가 뭐 로그를 남기게 한다는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뭐 그 부분을 다루고 있지는 않죠. 이 책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뭐 저자는 어쨌든 혼자서 할 때는 이거를 선호한다. 익셉션을 빨리 날려서 그 fail fast를 좀 선호한다.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하죠. 그리고 익셉션이 어떻게 오류가 어떻게 전파되느냐 이런 이슈들 가지고서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게 어떤 익셉션이 나간다라는 걸 항상 명시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게 귀찮으면은 얘네들은 다 상속받아서 하니까 그냥 위에 있는 익셉션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C샵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이걸 왜 쓰는 거지? 그래서 그런 여러 걸 가지고 좀 다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죠. 다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서로 왜 다른 선택을 했느냐. 그래서 어느 게 우월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차이가 있고 근데 왜 이런 다른 결과를 냈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름은 뭐 간단하죠. 뭐 변수가 됐건 함수가 됐건 뭐가 됐건 이름을 붙여줘야 쓰니까 이름을 안 붙이고 하면 이제 뭐 메모리에 있는 주소 이용해서 할 수도 있긴 하죠. A317에 있는 어떤 값을 넣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점프를 하는데 C3 뭐 73으로 가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름을 좀 정해주면 되니까요. 문제는 그래 그러면은 변수 하나를 했어요. A 그 다음 변수가 또 필요해요. B, C, D 쭉 Z 뭐야 이거 그 다음 거 해야 되는데 A 그 다음에 A, B 그렇게 하면 또 지우기고 그럼 이름 의미 있게 진짜 그럼 뭐 네임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이 또 필요해요. 네임 2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범위를 좀 지정해서 처리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뭐 전역으로 되는 거 원래 많이들 쓰는데 그거랑 좀 다른 걸 쓰자. 그래서 펄 얘기를 하면서 펄은 여러 가지 지원하다 보니까 펄 예를 계속 들고 있죠. 여기서는 다이내믹 스코프 얘기를 하죠. 이거는 전역처럼 쓰는데 다음 동일한 이름이나 아니면 새로운 범위로 들어가면 기존 거를 피신시키는 거죠. 잠깐 저기로 피신해. 그리고 이 이름은 내가 찾는다. 뭐 그렇게 하죠.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뭐 요새 많이 쓰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펑션에서 B를 호출하는데 A에서 네임에다가 뭐 아샬이라고 넣으면 B에서 네임을 딱 찾으면은 아샬이 바로 나오는 뭐 그런 모양인데 요새 언어에서는 잘 안 그러죠. 이 안에 없는데? 그렇게 하고 에러를 내죠. 그런데 영어는 되게 강점들도 몇 가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파라미터로 계속 넘겨주지 않으면은 쓰기 힘든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앱 뭐 그런 걸 만들었다. 그래서 얘가 모든 걸 막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앱에 뭘 막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펑션이 앱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넘겨줄 때도 또 앱을 첫 번째 뭐 파라미터로 넣거나 그런 짓들을 계속 해야겠죠. 굉장히 귀찮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전역처럼 쓸까? 뭐 파이썬 같은 경우에 플라스크 같은 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걔네들 보면 막 전역처럼 막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이내믹 스코프를 쓰면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죠. 안전하게. 플라스크는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 동시에 뜨는 앱을 만들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물론 플라스크를 개발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마이크로 서비스로 해야지 뭐 하시는 겁니까? 뭐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게 이제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거죠. 이거는 뭐 정적 스코프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더 많이 듣는 거는 레시컬 스코핑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그냥
우리 그냥 맨날 배우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하는 게 뭐 중괄호를 기준으로 막 하기 때문에 아, 여 안에서 있는 게 스코핑이 딱 되는 거지라고 했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예전 거 하면은 저래 뭐지? 왜죠? 막 이상한데? 막 그럴 수 있죠. 거기서 이제 함수 단위로 하고 맨 위로 오르죠? 호이스팅이라고 하던가요? 네, 그런 걸 하니까 그런 차이는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 우리 다들 익숙한 거 합시다 해서 뭐 렛 같은 걸 도입을 하고 뭐 그랬죠. 어쨌든 여 모양으로 가는 게 거의 대세처럼 돼 있고 한데 이 책에서는 과연 그게 답일까?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죠. 예를 들어서 이름이 겹치는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스코프에 있는 거를 내가 고칠 수가 없고 뭐 그런, 근데 바깥에 있는 걸 왜 고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뭐 얘기를 하죠, 이 책에서는. 그 다음에는 타이핑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 책에서는 계속 뭐 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형이라고 하는 거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뭐 형이라는 표현 뭐 쓰시나? 되게 타입이라고 많이 하죠. 정적 타입은 그러지 뭐 정적형, 여기 정적형이라고 돼 있었나? 뭐라고 돼 있었나? 뭐 동적인 형 막 이러는데 그 형하면 되게는 브로 막 그런 느낌으로 많이 써서 그러면서 타이핑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객체지향 이후의 세계 좀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형을 정의하는 게 요새는 인터페이스 기준으로 많이 하니까 뭘 할 수 있느냐의 능력 중심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좀 다른데 여기서는 좀 더 원초적인 옛날 이야기로 또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진법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 표현을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래서 램프 얘기하면서 별의별 걸 다 하죠. 사실 우리는 그냥 이진법 뭐 그런 16진법, 8진법 바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 열심히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실수 표현에 대한 거 하죠. 예. 뭐 진법까지는 쉽죠. 그건 별거 아니죠. 우리 뭐 많이 하는 거니까. 근데 실수에서는 제일 뭐 어떻게 소수점 표현할 것이냐 쉽게 생각하는 건 그냥 고정 소수점 쓰는 거죠. 16비트라면 8비트 8비트 잘라가지고 뭐 할 수 있죠. 이거는 예전에 게임 3D 게임 프로그래밍 할 때 예전에는 뭐 고정 소수점 많이 썼거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좀 빠르니까 예전에 뭐 386 때 막 둠 뭐 그런 거 만들던 시절에는 다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플로팅 이거는 뭐 플로팅 표현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표준화가 됐다. i754라는 걸 써가지고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다들 아시는 뭐 그 근사치를 사실은 써서 표현하잖아요. 위진법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0.1 더하기 0.1은 0.2로 나오지만 0.1 더하기 0.1 더하기 0.1하면은 뭐 0.30000 뭐였나 막 그렇게 뜨잖아요. 그런 이슈들 여기서도 뭐 그런 거 잠깐 다루죠.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정말 너무 보편지식이죠. 언어마다 다른 거라기보다는 진짜 보편지식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형변환 이슈를 얘기하죠. 여기 나눗셈 방금 전에도 뭐 나누기 얘기를 했는데 나눗셈 어떻게 할 거냐. 1을 3으로 나눈다. 그럼 어떡하지? 그냥 시험을 하는 사람들은 0이네?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우리가 형 변환을 안에서 암묵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나눗셈에 대해서 표기를 나누냐 뭐 그대로 가느냐. 그래서 어떤 언어들은 1 나누기 3을 그냥 하면은 뭐 정수니까 정수 나눗셈 그냥 해주자.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2 때는 안 그랬지만 3부터는 그래 이거 실수로 바꾸게 하자. 대신에 이제 정수 나눗셈 하고 싶으면 두 개를 슬래시 2개를 쓰자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한 번씩 다루죠. 어쨌든 형 변환에 대해서는 뭐 암묵적으로 하느냐 암묵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좀 강력하게 스트롱 진짜 스트롱한 애들은 암묵적으로 안 되게 무조건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하죠. 그 다음에는 사용자 정의형에 대해서 살짝 다루죠. 이거는 뭐 별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프라이미티브 타입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뭐 스트럭처라든가 그런 걸 써서 만들어서 나만의 타입을 만들어낸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확장을 해서 여기다 여러 가지 능력을 막 덧붙이면 이제 그게 C++에서의 뭐 클래스다 뭐 그런 얘기를 뒤에서 뭐 다시 하겠지만 그런 걸 살짝 언급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만의 타입을 만들어서 쓰는 거 굉장히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좋다라기보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어떤 언어들은 어떤 뭐 리습이라든가 어떤 리습 같은 언어들은 그런 거 없다. 우린 리스트로 모든 걸 한다. 막 그런 프로그램도 다 데이터지. 프로그램도 리스트야. 막 그런 얘기들 하면서 처리를 하죠. 그 다음에 뭐 제네릭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제네릭은 좀 타입이 있는 언어들이 쓰죠. 타입이 없으면은 아무거나 그냥 넣으면 되는데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레이를 만든다. 옛날에 자바 옛날 거 보시면 어레이 만들면은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그 오브젝트 그냥 때려 넣게 돼 있잖아요. 그냥 꺼낸 다음에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니까 타입 형 변환을 막 억지로 해주죠. 근데 제네릭 들어온 다음에는 C++에 있는 제네릭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C++에 제네릭이 템플릿이죠. 템플릿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걸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제네릭 지원 안 하고 있는 언어들도 있죠. 뭐 고라든가 그런 거는 우린 제네릭 안 써. 뭐 그런 얘기하는데
캐스팅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는 다이내믹 타이핑 뭐 얘기하죠. 파이썬이나 뭐 그런 애들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냥 다 오브젝트고 거기 안에 얘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정보를 들고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숫자 1조차도 다른 언어에서는 그냥 숫자리면 1이거든요. 1이다 난 1이야 막 하는 거를 막 하거든요. 그거는 UMC가 불렀던 숫자송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모르세요? 난 1이야 예 하면서 1, 난 1이야. 예! 그런 노래인데 어쨌든 그걸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난 1이야만 하는 게 아니라 1이라는 것도 객체. 파이썬에서 모든 게 다 객체로 어쨌든 간에 처리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나는 넘버다 라는 게 항상 쫓아가게 돼 있는 거죠. 하지만 넘버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오브젝트는 아니라서 걔가 메서드를 갖지는 않는데 루비나 아니면은 그 영향받은 스칼라나 이런 애들은 메서드를 가지고 있죠. 플러스나 그런 거 다 메서드죠. 그런 것도 처리가 가능하고요. 네? C샵도요? 네, C샵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C샵을 안 써서. C샵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탈출론을 얘기를 하죠. 요새 제일 핫하죠. 다이내믹 타이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많이 사람들이 애용을 했었고, 심지어는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안 다루고 있지만 덕 타이핑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정적 타입인데 이런 거 불편함 없이 쓰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탈출론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모던 C++ 같은 경우에는 오토 이제 들어와서 되고,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부분에서 쓸 수 있게 타입 명시 안 하고도 쓸 수 있게 됐죠. 여기서는 하스켈이랑 스칼라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스칼라를 이렇게 보내버리는데 어쨌든 그게 근데 꼭 필요할까?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스칼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꼭 필요할까?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하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기서의 컨테이너는 뭐 데이터를 담는 것들, 그러니까 자료 구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죠. 배열이라든가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데이터 스트럭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 뭐 학부생들 많이 듣는 거 데이터 스트럭처랑 알고리즘 그 수업 듣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데이터 스트럭처가 왜 이렇게 여럿이 있을까요?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편리하게 하느냐, 그럼 어떤 걸 트레이드 오프 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비고 노테이션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수업 들어가면 맨 처음부터 이거부터 설명하고 시작하죠. 비고 노테이션이란 무엇인가? 혹시 전공하신 분? 전공. 나 컴퓨터 전공이다. 없나요? 네. 전공자면 다 알아. 뭐라? 전 전공자 아니니까요. 어쨌든. 근데 비고 노테이션으로 표현하는 게 대개는 두 가지. 이거는 이제 복잡도를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뭐랑 뭐의 복잡도를 다루죠? 네, 시간 복잡도랑 공간 복잡도를 얘기하죠. 이 책에서는 주로 지금 시간 복잡도를 다뤘죠. 공간 복잡도보다는요. 예전에는 둘 다 고려를 했었는데 요새는 메모리야 뭐 끼우면 될 거 아니야 뭐 하면서 메모리는 아까운지 모르겠어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공간 복잡도를 많이 하진 않는데 물론 빅데이터 뭐 이런 거 다루려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그러면서 맨 처음엔 두 가지 비교하죠. 어레이랑 리스트. 어떤 차이가 있죠? 어레이랑 리스트는? 각자 트레이드 오프 되는 부분. 어떤 게 트레이드 오프가 되죠? 우리가 쓰기, 시간, 그렇죠. 쓰기에서 유리한 건 어떤 거죠? 리스트. 네, 리스트. 정확하게 그냥 쓰기보다는 삽입. 왜냐면 업데이트만으로 치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어레이는 읽기 어떤 게 유리하죠? 그렇죠. 네. 그거 뭐라고 하죠? 되게는 그거를 인덱스만 가지고 빡 접근하는 거 뭐라고 하죠? 정의적으로? 네, 그거 영어로. 그쵸. 와. 네, 그런 게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거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좋다. 리스트가 뭐 인서트 할 때 좋대 하고서는 뭐 이걸 기본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레이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그래서 뭐 파이썬이나 그런 랭귀지들은 어레이를 기본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스켈이나 그런 건 리스트를 기본으로 잡는다.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하죠. 네, 하지만 서로 뭐 파이썬이라고 리스트 못 쓰는 거 아니고 하스켈이라고 어레이 못 쓰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잠깐 하죠. 그 다음에는 해시 테이블이랑 바이너리 트리에 대한 거죠. 얘네는 키를 인덱스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뭐 문자열 같은 걸 쓸 때에 대한 거죠. 위에 있는 거는 해시 테이블은 이메일 스트링을 어떤 일정한 해시 값으로 바꾸는 그런 걸 만들어서 쓰고, 이건 자바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들면 우리 맨날 그 안에다 그래서 해시 막 해서 만들어주게 하잖아요. 하는 게 있고, 아래는 바이너리 트리는 여기서 뭐 트리라고만 했는데 사실 그냥 바이너리 트리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서로 그런 거를 또 언급을 하죠. 그 다음에는 뭐 문자열 처리에 대해서 컨테이너 얘기하는 김에 문자열 처리랑 일단 스트링 다루기 위해서 스트링 하기 전에 문자열 처리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유관 역사를 얘기하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여기가 모스부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스부호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다. 하고서 뭐 여러 가지 바꾸는 거 막 얘기를 하더니 넘어온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막 그거 표기하는 것 가지고 막 싸우고. 이거는 여러 언어로 또 확장하면서 문제가 되잖아요. 뭐 아스키까지는 그래? 뭐 그렇다고 치자. 옛날에 보면 막 컴퓨터 책 뒤에 보면 맨날 아스키 코드표 그런 거 있어. 그거 보면서 아 여기는 이스케이프 문자 구간 뭐 있고 여기는 영어로 되는 거고 뭐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있나요? 대문자 A의 아스키 코드 값은 뭐 그런 거. 대문자 네? 네? 소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은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대문자랑 소문자 사이가 대문자 Z 바로 뒤가 소문자 A인가요? 이런 것도 외우시는 분들 있었는데 저는 못 외워요.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막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럴 필요는 없긴 하죠. 어쨌든 예전에 이제 뭐 그런 거로 싸웠었다 하고 여러 문자 가지고 사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컴퓨터 우리나라에서 막 해야 되니까 그럼 한글을 표현하고 싶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무슨 뭐 7비트 완성형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있다가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기자가 그래 난 이렇게 해서 만들 거야. 그래서 도깨비 한글이라는 걸 짜잔 하고서 만들었는데 조합형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계속 완성형 막 그런 거 조합형이냐 완성형이냐 막 싸우고 한글은 내부적으로 아래 한글 같은 경우 뭐 조합형 쓰고 막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윈도우즈가 우리 완성형이 하고 손 딱 하면서 들어서 게임 쫙 이렇게 끝났었죠. 그러게요. 옛날에 워드에서 많이 써왔죠. 하나워드 프로세서가 정부에서 하는 거였고 완성형이었죠. 네, 쓸데없는 얘기. 지금 올라왔는데. 그걸 모르시나? 그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뭐 한글 뭐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래서 뭐 한글 카드 막 그러면서 뭐 도깨비는 원래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했던 건데 이제 도깨비 한글 카드 막 뽑아서 막 쓰고 그런 거 있었죠. 그렇죠? 그거랑 뭐 또 있지 않았나요? 무슨 한글 카드 여러 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글 카드라는 걸 뽑아야 한글을 빠른 속도로 쓸 수 있어요. 빠른 속도로. 원래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는 건데 하드웨어 가지고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옛날에. 뭐 하여튼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근데 각자가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막 쓰니까 각 곡마다 막 다르니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 하나로 하는 걸 하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막 만들고 있었는데 제록스에서 했던가요? 이제 우리가 그냥 만들었는데 그 제록스에 있는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그치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니까 좋네 하고서는 여기 표준이 돼버렸죠. 그냥 자기들이 만든 걸 폐기하고 이걸 했고 하지만 여전히 뭐 유니코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뭐 UTF-8이니 UTF-16이니 뭐 어쩌고 막 그런 것들이 계속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유니코드 세상이다 라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나서는 스트링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는 그냥 길이를 갖고 있는 거 이건 파스칼 방식이라고 하죠. 파스칼에서는 앞으로 세 글자가 나올 거야 하고서는 3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세 개의 문자를 딱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C 계열에서 널을 딱 넣을 거야. 그리고 뭐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데 널이 도달하지 않으면은 그럼 파멸이지 뭐 약간 그런 사례를 여기서도 보여주죠. 흔히 보안 이슈들 만들 때 하는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스트링 카피 이런 거 뭐였죠? 이게 왜 갑자기 기억 안 나지? 그 스트링 가지고서 공격하는 거 뭐라고 했죠? 그쵸. 네.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스트링 카피 그냥 뭐 스트링 N 카피 뭐 그런 것들 써서 하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되게 많이 해서 예전에 그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것 때문에 싹 문제가 됐었죠. 그 정도로 아직도 쓰이는 C 언어로 개발하는 사람들의 어떤 숙명과도 같은 네. 하지만 요새는 뭐 안 쓴다 다 뭐 랭스 잡는다 뭐 그런 얘기로 훈훈하게 마무리되긴 하죠. 하지만 전 세계 C랑 C++로 만들어진 게 너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멀티태스크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것도 언어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거 제일 많이 배우는 데가 운영체제론 뭐 그런 거 할 때 제일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멀티태스킹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물론 요새라면 뭐 CPU 2개, 그럼 코어 2개니까 그냥 각자 돌면 되잖아. 뭐 그렇게 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잘라가지고 프로그램 처리를 여걸 했다가 잠깐 멈춘 다음에 이 상태 저장해놓고 여기로 가서 여걸 했다가 전환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뭐 언제 전환할 거냐를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누죠. 하나는 협력적으로 하는 건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어. 나 혼자서 다 하면 너무 미안하니까 너네들이 해줬으면